안녕하세요. 인지 프로그램 전문가 상희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강의 동영상을 편집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시니어, 또 실버,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정의와 또 노인들의 그 변화, 또 심리적, 생리적, 또 사회적인 그 환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에 너무 어렵지 않게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좋으셨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보실까요? 보호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법은 이제 지금 국민연금 얼마 이하 또 자신의 그 부동산이 몇 억, 2억까지로 알고 있어요. 이하 이렇게 해서 탈 수 있는 지금 그 범위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주민센터 가면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화는 25세부터 노화가 된다고 하죠. 슬픈 사실이지만. 네. 그런데 보통 저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노화는 30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기관, 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점 변화가 노화인 거죠. 누구나 겪게 되는 건데 노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시는 거 아시죠? 저희 엄마를 모시고 내장산을 갔는데 여고 동창생들끼리 오셨나 봐요. 할머니들이 내리셔서 안개야 오래간만이다 하나도 안 늙었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언니가 아니라 이모하고 조카처럼 보이는 동창생도 있어요. 자기 관리하고 그렇게 꾸미고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그대로 세월을 다 지나가신 분들 되게 이제 늙어 보이시고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죠. 이게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인 노화, 사회적 노화가 다 다른데 저희 요즘 옛날하고 틀려서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르신들도 자존감도 있으시고 또 자기 성취감도 있으시고 그래서 요거를 다 해결을 해드려야 또 저희가 수업할 때도 다 그걸 이해하고 존중해드리고 말씀하실 때 조심하시고 그러셔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말 하나 잘못하면 어르신들 되게 잘 삐지세요. 자, 생물학적인 영역에서의 노화는 질병이나 장애가 없거나 또 있어도 최소한의 작용하면서 일상적 활동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 수준을 유지하고 또 신체적 활력을 보호한 상태로 노화하는 것을 생물학적 영역에서의 성공적인 노화라고 합니다. 경로당을 갔는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말씀을 하고 인지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열심히 활동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고혈압, 당뇨 이런 약 하나도 안 드시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벌써 고혈압, 당뇨약을 먹는데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다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이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 건강은 건강할 때 예방하고 지켜야 하듯이 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합니다. 그럼 훨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수업으로
임하시는 태도도 달라지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좋아하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작할 때 저는 항상 움직이는 물건에는 먼지가 덜 쌓이듯이 뇌도 많이 움직여야 저희 아직 그 뇌에 쌓이는 독소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베타 아밀라이드, 타우 단백질 안 배우셨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게 쌓이지 않도록 계속 뇌활동을 꾸준히 많이 하셔야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다고 하고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심리적 영역에서는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도 소외당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나도 뭔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이런 일들을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고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환경적 요구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상태가 심리적 영역에서의 성공적인 노화입니다. 지금 어쨌든 노화란 것은 인지 기능이 점점 상실되면서 대뇌 기능도 약해져 갈 때 단기 기억력 결핍과 혼란을 동반하게 되고 그래서 스몰데스라고 그러죠. 벌써 신체의 일부분이 죽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감각기관도 저하되고 아니 저희 그 아버지도 고관절 부러지시고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안 가도 되신대 병원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가서 수술이라도 받아서 그나마 몇 년이라도 더 사셨지. 그 안에서 부러졌는데 아픈 걸 못 느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더 골면서 완전히 그렇게 됐으면 더 빨리 폐혈증이나 이런 걸로 더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사회적 거리는 가족과 친구를 잃게 되는 거. 친구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가족이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더라도 일단 이제 어르신들이 퇴직하시고 집에 계시면 온 가족들이 불편해하죠. 얘기를 계속 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해하고 되도록이면 떨어져 있기를 원하고 안 부딪히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르신들도 자기의 태도라든가 또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자,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체력이 일단 많이 떨어지시죠. 어린이집 가면 낮잠 자는 시간이 있죠. 데이케어 센터에도 어르신들 낮잠 주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시력하고 청력도 변화가 있죠.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도 떨어져서 어르신들 수업할 때는 항상 목소리를 원래 평소에 내던 거의 2배만큼 또 2배 느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빨리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자꾸 되물으시는 거 본인 스스로도 싫어하셔서 되물으실 때마다 스스로 역정을 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또 감각기관, 미각도 변하죠. 촉각도 변하죠. 신체기관, 안의 장기들도 변합니다. 또 회복 능력도 변하고 예전에 조금 뭐 피곤하다거나 그러면 잠시 하루 정도 쉬면 낫을 걸 며칠이 지나야 낫기도 하고 수술 회복 기간도 점점 길어지죠. 또 노인성 질병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 이렇게 연결돼서 일어납니다. 지금 어르신들 예전에는 목 아프면 일단 내과를 가세요. 내과를 가서 약을 드세요. 감기다. 감기구나. 근데 목이 아파. 그럼 또 이비인후과를 가세요. 그럼 여기서도 약을 타시고 내과에서도 약을 타시고 이중으로 타십니다. 그게 통합되는 아직 기능이 없고 지금 생겼다고 해도 그 개인적인 그 사생활 침해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처방전을 이쪽에서 만약에 약을 탔다 그러면 그걸 갖고 가셔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다른 약이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약을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못 하시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종합병원에서 여러 과를 한꺼번에 다니시면 거기는 연계가 돼요. 오늘 무슨 과 가셔서 무슨 약을 처방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종합병원에 가셔서 여러 과를 같이 보시는 게 좋다고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약물이 이게 똑같은 성인을 기준으로 약을 처방했을 경우에 어르신들은 몸무게가 줄죠. 그것도 감안해서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약을 처방해 주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독감 주사나 백신도 마찬가지래요. 그것도 몸무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어르신들은 맞고 굉장히 힘드시고 또 어느 분들은 괜찮으시고 하는 이유가 몸무게의 영향도 있다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구인데 제 키의 반이고 몸무게도 반입니다. 걔는 독감주 예방주사 못 맞았어요. 맞으면 거의 기절하는 상태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의사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어린이가 맞는 그 양으로 맞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그 노인은 초기 질환에 대한 그 이유를 찾거나 원인을 찾거나 정확하게 이게 이유만으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보는 거죠. 그리고 거의 뭐 아파서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늙어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니까 되게 답답해 하시죠. 병원에 갔더니 정말 어르신들이 거의 한 75% 이상의 어르신들이에요. 보호자하고 같이 온 분보다 혼자 그렇게 오신 분들도 많으세요. 하도 자주 가시고 그러니까 누가 보호자가 자식들이 모시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또 몸이 무거워지니까 잘 안 움직이게 되시니까 누워 계실 때도 질병이 없더라도 욕창이나 피부 같은 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 의식장애, 심장 수축이상, 신경이상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늘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거의 어르신 되면 몸무게가 줄죠. 왜 그럴까요? 근육량이 줄고 세포수도 감소되고 몸 안에 온갖 장기도 줄어듭니다. 딱 한 군데만 넣는데 어떤 장기일까요? 심장만 비대해진답니다.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앓고 계시는 질환이 위염변비죠. 잘 많이 못 드세요.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변비가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장 근육도 옛날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장의 기능도 떨어져서 더 변비가 생기죠. 저희 아버지도 늘 변비약을 달고 사셨는데 약으로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시고 그냥 불편하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변비라서 불편하다 이걸 계속 입에 달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어르신들 음식 드시면 살에 많이 걸리시죠. 이것도 기관지 근육도 약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 자체가 좁아지거나 혈관벽에 이물질이 끼거나 그래서 잘 생기는 게 고혈압, 동맥경화증 잘 생기시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서 무릎이 아프신 분이라도
무릎을 계속 움직여 주시고 운동을 해 주셔야 근육으로 버티신다고 합니다. 수술을 안 하실 거면. 그래서 제가 이제 경로당 가면 제가 전문이 이제 인지 프로그램이라서 그 수업을 해드리지만 중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고관절 질환 예방 운동, 뭐 그다음에 경동맥 질환 예방 운동 이런 걸 해드리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이제 노인대학이 생기는 특강을 하러 갔었는데, 이제 노인대학은 주민센터 안에서 하는데, 복지관 같은 데서 하는데, 그날은 특강이라서 야외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이 없어서 제가 분명히 2시간을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왜 근린공원 같은데 탁자 있고 의자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자 있는 데로 장소를 정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데가 아니고 잔디밭에 넓게 화면만 잘 나오게 하는 그런 데다가 이거 왜 개인용 돗자리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선물로 드린다면서 다 이렇게 깔고 앉으시라는데, 그렇게 해서 2시간을 노인들이 못 버티세요. 아프셔가지고 다리가.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2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리 아파서 도저히 못 앉아 있겠다고 하셔가지고 1시간 15분 하고 끝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생식계 비뇨기계 질환도 생기죠. 요실금. 이게 분명히 방광도 줄어들기도 했지만 방광의 소변을 담는 그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근육도 약해져가지고 자꾸 화장실 가시고 또 조절 못 하셔서 옷에 실려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녹내장이 안압 상승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대요. 그리고 또 여기는 없지만 백내장도 위험하지만 황반, 이게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는 거에서 그것도 시신경 손상돼서 안 보이게 되는 굉장히 큰 질병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도 미리 알아가지고 지금 치료 잘 받아가지고 다행히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서 늘 신경 써서 어르신들 알아서 아주 아프면 내과나 이런 데는 잘 가시는데 안과 같은 데는 웬만큼 안 보이거나 불편하지 않으면 잘 안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시고 가셔야 돼요. 자, 생태학적 노화의 이론들은 이거 그냥 사진 찍으시겠어요? 책에는 없거든요. 시험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자료로 쓰시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됐죠? 요것도 네. 자, 사회적 노화도 이렇게 이론들이 많은데 결국은 아까 설명해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면서 사회와 분리된다고 생각하시지 사회의 역할도 잃어버리신 것 같지. 그래서 사회에 참여할 어떤 계기나 아니면 동기나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마음이 생기시지 않으면 이게 사회하고 분리돼서 도태돼 버리세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가 더 쉽습니다. 이 지금 책에는 되게 간단하고 쉬운 노화의 정의나 노인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수업하셔도 충분하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걸 한참 열심히 설명을 하고 나니까
반이 주무셔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두 부류인데 너무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있으셔가지고 정말 하루에 한 번씩 병원에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제 친구 어머니가 그러셔가지고 병원 옆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아침에 식사하시고 병원 가서 요거 가시고 하루 종일 이제 이거 같다 저거 같다. 아무리 검사하면 이상이 없어요. 의사를 물어보면 나이 드셔서 그래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도 요즘에 건강 프로그램 TV만 켜면 나오죠. 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TV 켜시면 계속 그거 보고 병원에 가시고 그거 보고 뭐 사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몸에 좋은 건 하나씩 늘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그 방송인이 정말 현명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자꾸 여러 가지를 먹는 게 아니라 건강에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거다. 근데 저는 건강에 나쁘고 그래도 맛있는 거는 못 끊겠더라고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7세라고 합니다. 많이 늘었죠. 지금도 여자 어르신의 수명이 남자 어르신의 수명보다 높습니다. 네. 그 수명이 는 이유는 의료보험 서비스나 건강검진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정부에서 뭐 하라 그러면 어르신들 너무 잘하세요. 이때까지 젊은 사람들이나 뭘 그걸 하란다고 다 아니야 그러지 정말 건강검진 표면은 꼭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걸 하시다 보니까 계속 아프신 분이 새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또 치료하시고 이게 생활비의 거진 50% 60%가 의료비로 또 약비로 나갑니다. 그 어르신들은 이제 뭐 지금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 혜택을 받아서 산정특례라는 혜택을 받아서 그 약비나 아니면 검사비가 적게 나오기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있으신 어르신은 보험 적용 안 되는 비보험도 잘 듣는다고 하시면 그냥 하시니까. 노인의 사망 원인의 제일 높은 비율이 일단 암이고, 암세포는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르신들이 돼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하니까 이게 암이 드러나는 거죠. 심장 질환이 11.8%, 폐렴이 6.8%.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간에는 이제까지 이제 수업을 들으셨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최대한도로 일찍 빨리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노화를 이제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어떻게 웰다잉 할 것인가. 여기 영화를 제가 봤어요. 아무르라고. 한번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세요. 참 슬프기도 하지만 아름답기도 한 영화입니다. 음악가인 그 여자 교수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치매가 걸린 걸 알았어요. 근데 인지 능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남에게 보이는 게, 제자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보이는 걸 되게 창피하게 생각하고 싫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택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이 영화에서 보면 끝의 장면이 아 나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노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병이 치매잖아요. 치매가 걸리면 온 가족이 힘들어지니까. 아직도 치매를 전문적으로 맡아주는 요양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도 이제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실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요양원 찾느라고. 자, 왜 다행히 10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늦기 전에 행복하기. 죽어가던 이들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말을 오늘 하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건강할 때 나와 마주 앉아 대화하기. 웰 다잉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 만들기. 이거 있으신가요? 저는 못 믿겠어. 남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유언하기. 장래 의논하기. 웰 다잉을 웰빙으로 생각하고 주치의를 만들기. 슬픔은 불행이 아니다. 웰 다잉 10계명입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내게 남은 48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여러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48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만나고 싶은 걸 만나고 그렇게 하는 방송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방송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엔 집중하게 됐더라고요. 저 지난번 강의 때도 여러분들이 48시간이 남으면 뭘 할 것인가를 써서 다음 시간에 발표할 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 쓰셨는데 정말 가지각색으로 나왔습니다. 원희도 해보겠습니다. 48시간이 남았을 때 무엇을 누구와 하고 싶은지 생각하셨다가 쉬는 시간 10분 끝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